바다 농장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런, 몇 녀석이 하룻밤새 운명을 달리했네요. 사실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이 한두 마리쯤 죽어나가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이게 감염 안 된 부분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감염이 돼가지고 출혈이 나거든. 제가 정확하게 뭐 진단을 못 하겠는데 그만 이게 어병 기사한테 보여보면 알겠는데 이게 피부병 아니에요. 일종의 전염병 비슷한 그런 거예요. 이게 오래 놔주면 이게 약 치료를 안 하고 놔주면 같이 옆에 있는 멀쩡한 고기도 같이 옮아가거든. 그럼 한 마리 두 마리 죽으면서 전체적으로 싹 퍼져나가요. 보통 수온이 20도 이상일 때나 볼 수 있던 질병이 11월에 발병한 겁니다. 느닷없는 죽음의 징후. 대체 바다 농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겨울에 초입에 발생한 전염병. 혹시 감염 피해를 입은 물고기들이 더 있을지 가두리 그물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래로 5m쯤 내려가자 그물 바닥이 보입니다. 이 녀석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다행히 다른 녀석들은 건강해 보인다 싶더니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건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병 잘 이겨내라고 예방약도 3번이나 먹였다는데 난감한 노릇입니다. 이놈들인가 봅니다. 늦은 시기에 나타나 물고기들을 죽게 만든 게. 발적 현상을 보아서 그 연쇄구균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부 장기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활발한 그런 활동에 의해서 그 물고기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내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겨울인데도 발병한 것으로 추측된다는데요. 어류의 그 기능을 방해를 한다든지 대사장애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폐사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 3년 전부터는 이전에 없던 기생충성 질병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질병이 많아진다는 건 무언가 물고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일 터. 그것은 바다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아래 잔잔히 흘러가는 물결들 사이로
우리가 상상해온 세상이 보입니다. 참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들. 나고 자라고 죽는 일은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가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계의 변화가 찾아온 건 불과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바다 위에 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수산 식량의 증대를 위한 목적이었죠.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11만 8천여 톤의 양식 어류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5배나 많아진 겁니다. 15년 전, 20년 전 이때는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시장에 그 한겨울에 활어 들어오는 것이 한 1톤 정도 될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 양식 산업이 점점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10배, 20배 이상 막 늘어나는 거죠. 퍼내도 끝이 없는 화수분을 얻은 거죠.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어간은 키우기 바쁩니다. 양식어 시장이 커지면서 양식어민들 사이에선 빨리 키워내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잘 먹여야 하는 겁니다. 제일 멸치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큰 고기 주기 위해서 싣고 있습니다. 양식장은 마을에서 불과 5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시로 와서 물고기 상태도 살펴보고 사료도 줄 수 있는 용이한 방식. 기본적으로 어장마다 다 다른데요. 이렇게 좀 손이 모자란 데는 바로 띄워 먹일 수 있는 멸치라든지 작은 청어 같은 거 주고요. 그 다음에 손이 좀 많고 일손이 좀 풍부한 데는 기계를 믹스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프레스라고 눌리는 거 있거든요. 프레스에 눌려서 그냥 뿌려주게 돼요. 멸치나 청어, 고등어 같은 생선을 생사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생것이죠. 나라에선 여러 영양분을 모아 만든 배합 사료를 권하지만 현장에선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배합사료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죠. 생사료보다. 그러나 이제 고기가 먹으면은 뱃속에서 한 이틀 줄 걸, 이틀 만에 줄 걸 한 3일에 한 번씩 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조금 있지만도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빨리 성장을 해야 빨리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빠른 생사료를 원하지 배합사료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 녀석들에겐 생사료를 기계에 갈아 먹기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아낌없이 뿌려주죠. 만찬의 시간입니다. 먹성 좋은 녀석들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안간힘입니다. 배가 충분히 부를 때까지 치열한 경쟁은 이어집니다.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잠잠해질 때까지 위쪽에선 계속해서 사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제야 배들이 부른가 봅니다. 아무리 맛깔난 진수성찬도 배가 부르면 맛이 떨어지는 법. 양식 얻을 사이에서도 이 법칙은 마찬가지입니다. 먹다 남길지언정 제 양보다 더 먹는 법은 없죠. 먹다 남은 사료는 그대로 양식장 바닥에 가라앉은 채 쌓여갑니다. 이곳에도 가두리 양식장이 많습니다. 우럭과 조피볼락, 도미 등 키우는 물고기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 양식장에선 몇 년 전부터 생사료와 나라에서 권장하는 배합 사료를 섞어서 먹이로 쓰고 있습니다. 재료는 달라졌지만 고기들이 배부를 때까지 한정없이 주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지금 10,000미를 넣었다면은 고기가 포만 상태가 될 때까지 100kg를 주면 포만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100kg를 줘도 한 5%에서 10%는 급여를 못 한다고 말이에요. 이 10,000미 중에서. 그러니까 그 한 5%나 10% 못나이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과다 급여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이렇게 과감하니 그것을 이렇게 제껴두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양은 줄이지 못했어도 사료를 바꾼 건 혹시나 해서입니다. 늘 해오던 대로 키웠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성장률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보다는 성장률도 뒤처지고 또 폐사율도 많이 난다고 봐요. 어느 정도 생존율이랄까? 그거 어느 정도 나나요? 성장률이 2년을 배경을 했을 때 거의 한 50g에서 100g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봐요. 옛날보다. 예, 예전에 비해서. 물고기가 자라지 않는 양식장.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 양식장 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디든 붙어서 자라길 좋아하는 홍합에게 유기물이 풍부한 가두리 양식장은 최적의 서식 환경입니다. 그물 아래 펄. 우리가 알던 바다와는 전혀 다릅니다. 말 그대로 잿빛 세상. 제 빛을 잃은 채 썩어가는 바다는 그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사체들이 썩어가지고 그게 그 분해되는 과정에서 어떤 표층에 허옇게 이렇게 단백질들이 분해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막 6km 치면 사막에 비유하면 되겠네요.
바다의 무법자들이 장악해버린 양식장. 우리의 바다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팀이 양식장 환경조사에 나섰습니다. 바닥 표면에서부터 퇴적층의 깊이에 따라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기준치보다 최고 5배나 높게 검출된 산휘발성 황화물. 양식장 및 퇴적물의 오염은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이 분해되는 속도에 비해서 오염되는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오염의 추이가 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용한 어떤 유기물, 오염 물질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분해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이 이제 어려워진다면 퇴적물이라든지 수질의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유기물로 인해 일반 바다 환경과는 확연히 달라진 양식장 바다 밑. 특히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질소는 그 독성 때문에 물고기는 물론 다른 생물들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황화수소 같은 거는 그 일반 해양 환경에서는 이제 그 일반 산소가 있는 해양 환경에서는 이제 검출이 안 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퇴적물을 통해서 용출이 되면 그 표면에 서식하는 저소동물들이 일단 그 독성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암모니아도 소량만 있어도 생물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그 독성이 있는 건데 그것도 계속 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소생물 다양성에 일차적으로 영향이 이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썩어가는 퇴적물 속에서 살 수 있는 생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녀석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름도 생소한 이 녀석은 대표적인 오염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질 오염의 대표 사례였던 시화호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조건에서만 갑자기 많이 나왔다가 환경이 호전되면 다른 종들의 경쟁에 밀려서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 가두리 밑에 같은 경우는 계속 유기물 공급이 원활하니까 다른 종들 간의 경쟁을 피해서 그렇게 높은 밀도로 서식하는 것 같습니다. 먹다 남은 사료, 물고기들의 배설물, 죽어가는 생물들. 우리의 바다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인 노르웨이는 연어 양식이 발달해 있습니다. 재료가 풍부해지면서 요새는 요리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데요. 식감이 부드러운 데다 저열량식이어서 여성들에게 특히 더 인기가 많습니다. Years ago, we just cook it with boil it in 20 minutes, and it's not good at all. But now, this things and new things with raw fish and fried a little bit raw in the middle, like you do with the medium steak. New things, I think that's the why, because it's all more popular now than what I did before. 칠레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는 노르웨이의 연어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연어 양식장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출 회사인 마린 하베스트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이곳도 불과 10여 년 전까진 우리와 처지가 비슷했답니다. No, it was exactly the same. It was family-owned businesses, small businesses. You got the location where you had the location in front of your house or where you owned some land. And it was exactly the same. As they increased the production, it was pollution on the, or there was leftovers from the feed, from the fish on the bottom. It was disease, it was parasites, and these kind of things. And this is why some companies which were running well, they start to purchase the bad ones, and they try to improve to get more biomass.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르웨이의 양식장들은 기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육의 모든 과정이 과학화되고 체계화되기 시작한 거죠.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사료였습니다. 먹기 쉽되 바다에 남지 않을 것. What's important with this pellet is it's hard enough so it will be transported to the fish without breaking, but not too hard because it must be digested. And the other thing is it must not be leaking fat, because all these good fats we put in the pellet must go to the fish, not to the ocean. 만들어진 사료는 이 파이프를 통해 자동으로 연어에게 공급됩니다. 수면을 덮어버릴 만큼 한꺼번에 가득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하게 주지도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가두리 안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보며 못 먹은 녀석이 없는지 혹은 남긴 사료는 없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So the impact on nature would be if I pollute or if I feed in excess, I would be closed after one generation because external companies would come in, they would see that my bottom is not clean and I must wait or close or move to another location. 철저한 사료 관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식장 환경 조사 때문입니다. 결과에 따라 양식장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y take some mud samples on a GPS position at the same spot always. Everyone does it. And you must compare your analysis from last year with this year to see if you have the benthic diversity of all animals the same, the smell, the coloration, etc. And then eventually we get the report which the board will see, the leaders of all the companies, and they will see that I am doing a good job. I am on the right position, I don't pollute, I have the biomass is under control, nature is okay. 충청북도 대청호와 충주호에 있는 가두리 맑고 푸른 연안 바다에 주로 설치되는 가두리 양식장이 막대한 양의 사료 때문에 우리나라도 양식장 환경에 대한 우려는 초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 호수에서 이루어지던 양식업은 사료로 인한 수질 오염의 우려로 90년대 들어 전면 폐쇄됐습니다. 바다 가두리 양식장의 오염 문제에 대해선 어장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어장 청소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잠수부를 한번 하루 쓰는데 100만 원, 15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럼 못해도 한 2, 3일 해야 되는데 어민들 부담 때문에 그냥 하루 또 뭐 못하고 뭐 한 반나절 정도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막 형식적으로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양식 산업의 시작은 소득 증대 측면이 큽니다. 영세한 어민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자는 거였죠. 20여 년 전
환경보다는 효율성만을 생각했던 시대의 일입니다. 누구나 고기를 기르기 위해서 가두리를 시설하려면 그러면 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면허를. 그러니까 면허를 그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양을 체크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조사가 또는 그 연구 분석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양식업의 확대는 바다에 고통을 안겨주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바다를 원상태로 되돌릴 묘안이 시급합니다. 부산 용호만에서 선착장 바다 아래 펄을 걷어들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른바 오염 퇴적물 정화 사업 중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잠수사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수중에 있는 상태를 다 확인을 하면서 흡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정화 기술은 기존의 기술과는 다릅니다. 준설선을 이용해 굴삭기로 펄을 퍼내는 방식이 아니라 진공 흡입기를 이용해 물과 펄을 함께 흡입. 원심력을 이용해 오니와 물을 각각 분리합니다. 그리고 물은 3단계의 정화 과정을 거쳐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니만 걸러내는 거죠. 업체는 이 기술로 여수의 가두리 양식장도 일부 청소했습니다. 이게 조금만 이제 위로 올리면은 물이 많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화 공정은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물만 정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깊숙이 넣어가지고 진한 펄을 이제 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2008년과 2009년) 두 곳의 어장에 한해 이루어진 정화 사업. 한 군데 청소할 때마다 3,000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오니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묵혔으니 그럴만도 하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두리 양식장 정화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두리 한 2헥타르 하려면 뭐어도 한 2,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 3억 소요가 된다면은 어민들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어가 부채를 안고 있거든요. 그럼 고기를 길러서 생산된 이익금을 가지고 모아서 그것을 비용 충당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너무 벅차다. 그리고 또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 갈수록 악화돼가는 어장 환경에서 어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치어 때부터 건강하게 키우는 것뿐. 질병적인 문제는 뭐 커서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를 안고 가는데 뭐 우리가 하는 방식에서는 최대한 뭐 먹이생물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냉적으로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가지. 하지만 이마저도 납작 엎드려 있길 좋아하는 광어에겐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어장 바닥이 오염돼 있는 이상 광어에게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뭐 가들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차피 다른 어종에 비해 가지고 강어는 바닥에 앉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물을 이렇게 사각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바닥에 앉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다른 어종에 비해서 백 맞을 확률이 자체가 더 높지 않나 그래 봐요. 광어는 양식어 중에서도 초창기 멤버에 속합니다. 바다 양식 초반 인기 어종이었죠.
하지만 가두리 밑에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광어는 더 이상 바다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오염돼가는 바다 가두리 양식장의 위협을 피해 무트로 올라온 광어. 바다를 떠난 지 20년이 흘렀지만 양식 광어는 여전히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병이 해마다 좀 다른 어병이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옵니다. 이게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데 뭐 옛날에는 급성 바이러스가 오고 그러면 뭐 거의 한 80~90% 폐사시킨 경우도 있어요. 한 번 입식하면 좋게 2~3년은 기다려야 양식어는 내다 팔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말이 그렇지 그 긴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선 되도록 많이 팔아야 된다는 게 사람 심리. 하지만 생존율이 낮아지니 아예 양으로 승부하는 수밖에요. 이 표준 밀도에 의해서 양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과다 밀식을 하다 보니까 폐사율이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우선 질병이 먼저 오는 거예요. 밀도가 높으면은 질병이 먼저 오더라고요. 질병이 오면은 당연히 우리는 폐사가 나게 돼요. 우리는 입식 밀도가 양식어의 성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조피볼락을 한 곳은 표준 입식량보다 많게, 또 한 군데는 표준보다 적게 넣은 후 같은 사료를 주고 7주간을 지켜봤는데요. 실험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밀도의 조피볼락은 7주간 평균 20g이 넘게 큰데 반해 고밀도에서는 저밀도의 절반 정도밖에 자라지 않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물들을 한정된 공간에 수용을 하게 되면 자신을 보존하기 하고 또 그 외부의 그 생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격성으로 인해서 타 생물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외부적인 손상을 얻게 되거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게 됩니다. 많이 키우려는 욕심에 가두리가 수용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집어넣은 것이 오히려 물고기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물고기 양에 비례해 사료량도 늘어났을 테니 죽음의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 온 셈입니다. 출하량이 1000마리가 출하가 된다 그러면은 딱 한 지금 좀 아플 때는 한 2000마리 정도를 넣어서 한 50% 정도를 폐사를 시키고 50%를 출하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1000마리를 넣어서 900마리를 출하시킨다는 그런 사육 경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거의 치열 시기를 거치면서 한 30~40% 폐사율을 시켰다고 봐야죠. 이게 그 밀도량을 줄이려면은 한 20% 정도는 폐사율을 줄일 수 있다고 봐야죠. 노르웨이의 광어 양식장. 2년 정도 키운 광어를 보여주겠답니다. 얼핏 보기에도 꽤 커 보이는데요. 이 광어의 몸무게는 무려 5kg. 우리나라 2년산 광어 3마리를 합해야 이 녀석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키우는데도 보란듯이 무럭무럭 잘 크는 노르웨이 광어. 그 비결 중 하나는 입식 수량 조절에 있습니다. If the fish are getting too tired, it just will lay down on each other and he will kill the one in the bottom. But when the density is low enough, when the lowest the one on the bottom are I'm getting too much fish on top of me, he will swim away.
But if he's too tired, he cannot do it, of course, and he will be killed. 노르웨이 어민들이라고 왜 많이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에서 욕심은 곧 범법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 정부에서 개별 양식장마다 사육 수량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이죠. Finally, they can go to jail. Quite high fees. If a fish farmer which have been given a license to produce a certain amount of fish, if it is discovered that he has more fish than he is allowed to, then he gets a fee which is equal to the value of the fish which is above what is allowed to. 빈틈없는 제어 시스템으로 양식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키워온 노르웨이지만 그렇다고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 양식장들이 피오르드 연안에 위치하면서 수용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So we cannot produce as much as we want in any fjords. So when a new farm is going to be established, it will be after many measurements, according to the fishery directory, and when they consider and the farm industry itself decides it's enough in this fjord, you must go out of the fjord, and that leaves the offshore area. 포구에서 배로 15분 거리. 한국해양연구원은 지난 1994년부터 이곳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식장보다는 좀 더 먼 바다로 나온 건데요. 수심이 깊어지고 조류의 흐름이 세지면서 가두리 밑에 퇴적물이 쌓이는 일은 적어졌고 이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외해에서 키우는 것과 내해에서 키우는 게 참돔 같은 경우는 약 한 8% 정도 차이가 나고요. 민어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성장이 외해가 좀 빠르더라.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도 외해 가두리 양식장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확보된 물속 공간. 얼핏 봐도 물고기들의 크기나 움직임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멀고 깊은 바다에 사람이 직접 드나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만큼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고기도 먹는 만큼 크고 관리하는 만큼 그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 면에서 안정적으로 자연환경 확보되는 거를 조성을 하고 외해를 나가고 환경을 컨트롤하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막연히 외해를 나가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외해 가두리 양식장이 지금의 환경 문제나 질병, 그리고 낮은 생산성 등의 고민을 씻어줄 대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동이라든지 또 사료를 주로 아침부터 저녁에 출퇴근한다는 이런 게 유용하지 않아요. 더 멀리 나가면. 그래서 외해로 나가면 결국은 집단 체제로 해서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대부분 영세한 양식어민들에게 비용 부담이 큰 외해 양식을 권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정부는 환경오염이 극심한 어장에 대해 강제로 휴업을 명령하는 양식장 휴식면제까지 검토 중입니다.
양식업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어장 정화 사업을 특별하게 하자는 거죠. 그만큼 어장이 휴식연재를 할 정도의 어장이면 상태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극약 처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휴식을 함과 동시에 정화 사업을 더 강화시켜서 빨리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의 바다가 원하는 건 진정 무엇일까요? 마을 앞에서 가두리 양식장까지 바다 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양식장이 없는 마을 부근의 바다. 눈들 곳이 많네요. 멀리 나갈수록 볼 것이 많은 게 바다라고 하던데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생명의 흔적을 찾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대로 영영 바다의 진짜 모습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영향이 아무래도 점차 그 이동이 되지 않겠느냐. 즉 그 뭐 10m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점차 오염물질 누적이 되면 좀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바다 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영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생태계에 의해서 우리가 양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할 수 있는 어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버리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일단 양식업도 못하게 될 뿐더러 생태계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고유한 우리 자연 자원을 버리는 거죠. 그거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바닷속 농장은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어느 정도일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짐작만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다 농장에 닥친 위기가 생명의 바다를 덮치기 전에 말이죠.